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약 1년 전 제가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참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경고들을 여러분들께 드렸고 이런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언어 발표처럼 모든 걸 그러니까 다 때려놓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 위해서 많이 참았고요. 이번에 많이 쉬우니까 양만 많은 거지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영혼을 갈아놓은 사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발표인데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사회 발표냐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하실 수가 있는데 정상이고요. 저를 전적으로 믿고 발표 끝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지난번 발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생긴 깡통 오징어가 날아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날아오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3, 2, 1, ignition. Remember that. 착륙 실험하는 거예요. 착륙 실험.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어서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착륙하는 거예요. 진짜 CG 아닙니다. CG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착륙을 했어요. 네, 넘어갈게요. 네, 방금 본 게 SN10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개발을 했고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만에 착륙 성공을 했고요. 이제 이 로켓 밑에다가 1단 부스터를 달아서 지구 저궤도 그리고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발표를 위한 전제적 배경 지식을 조금 말씀드린 거고 일단 발표를 위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주제는요. 왜 나사는 똥멍청이인가?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위한 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를 위한 또 다른 발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배경 지식, 궤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이 이렇게 이륙을 합니다. 일직선으로 위로 올라가다가 점점 옆으로 기울여서 옆으로 가속을 합니다. 옆으로 계속 가속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고도가 되면 옆으로만 가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궤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켓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연료도 조금밖에 안 드는데 로켓가 저렇게 크고 무거운 이유는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가속하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금씩 기울여서 점점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서 반분리하고 이게 너가 한 거야?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그래서 점점 옆으로 가죠. 그래서 화면 녹화 한 거야?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옆으로 계속 가속을 해서 궤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추가적인 정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로켓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상하는 방향대로 전혀 가지 않습니다. 로켓을 위로 가고 싶다.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면 궤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위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야 궤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편까지 가서 또 앞으로 한 번 더 가주면은 이렇게 궤도를 전체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로켓이 앞으로 가면은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자. 위로 가면은 이렇게 돼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건 사회 발표가 아니라 과학 발표로 돼버리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 궤도가 이렇게 바뀌고 반대편에서 밑으로 가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공전 방향과 추력 방향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궤도를 변경을 시키는 게 바로 로켓 역학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위한 발표가 끝났고요. 발표를 위한 또 다른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성능을 로켓을 이륙을 시키려면 성능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을 추가하게 되는데 1단, 2단, 3단 로켓이 있잖아요. 근데 로켓을 옆에다 사이드 부스터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위로 단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옆으로 단을 늘리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로켓 같은 경우는 옆에 사이드 부스터가 붙었죠. 이렇게 사이드 부스터가 없는데 얘는 붙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더 큰 로켓을 더 높은 고도에 올릴 수가 있는데 저 사이드 부스터는 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저 1단 로켓, 2단 로켓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 만든 로켓인데 얘 같은 경우는 부스터의 의존도가 좀 더 늘었어요. 그래서 부스터 없이는 이륙이 불가능하고 부스터의 추력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서 부스터 없이는 이륙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주항복선 같은 경우는 초기 추력의 70%를 부스터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30%만 1단 엔진이 담당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로켓들은 왼쪽은 부스터가 쬐끄맣고 얘는 없죠. 근데 얘 같은 겁나 크죠. 이렇게 부스터를 크게 달면은 추력을 싼 값으로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꼭 부스터를 다는 게 아니라 1단 로켓만 여러 개를 붙여서 똑같은 거. 네, 추력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은 부스터는 고체 로켓이고 1단 로켓은 액체 로켓이에요. 그러면은 왜 고체 로켓을 붙이고 1단 로켓을 액체 로켓을 하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이 사기꾼아. 그럴 바에 싹 다 고체 연료를 쓰면 되지. 왜 액체 연료랑 고체 연료를 굳이 같이 쓰냐? 고체 연료로만 만들어진 로켓도 물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성량과 라이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량은 한 번 불을 붙이면은 계속 타잖아요. 그리고 라이터 같은 경우는 한 번 불을 붙이면 껐다 켰다를 할 수 있고 추력 조절도 가능한데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하죠. 그래서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 로켓은 추력을 조절할 수 있고 부스터는 메인 추력을 차지하지만 그 추력을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력을 조절하면서 싼 값으로 큰 추력을 내기 위해서는 큰 부스터를 달고 작은 액체 로켓으로 추력을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부스터를 쬐끄만 액체 로켓 옆에다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 옆으로만 붙이는 게 아니라 위로 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10월 21일 2달 뒤에 발사할 로켓입니다. 보시면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달 탐사선을 달에 보낼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4단 로켓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달에 탐사선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을 위로 좀 더 쌓아서 더 추가적인 추력을 내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가 그러니까 단을 쌓을 때마다 효율이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1단일 때 효율, 2단, 3단, 4단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한 4단부터는 효율이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죠. 단만 늘어나고. 그래서 보통 로켓들이 2단 아니면 3단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이 그래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단을 올리게 되면은 비용만 늘어나고 그 효율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야 4단, 보통 2단, 3단으로 로켓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붙이는 거랑 위로 쌓는 거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병렬식은 1단 엔진과 2단 엔진. 여기선 부스터를 제가 1단으로 하고 1단을 2단으로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과 2단이 동시에 점화가 돼서 이륙을 하고 이렇게 1단만 분리하고 2단은 계속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2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직전에 3단을 분리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만 쌓은 경우는 일단 병렬식에 비해서 병렬식은 이륙할 때 1단과 2단 모두 엔진을 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단 엔진만 쓰고 2단 엔진은 놀고 있어요. 무게만 잡아먹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단 엔진의 추력을 더 커야 돼요. 왜냐면 2단 엔진은 쓰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단 엔진이 더 커지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로켓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꼭 위로 쌓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1단과 2단을 사용하는 엔진이 다릅니다. 여기가 고비예요, 여러분. 여기가 제일 어려운, 이 발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요것만 넘어가면 쉽습니다. 이 엔진이 랩터 엔진인데 요게 1단 엔진, 요게 2단 엔진이에요. 추력은 거의 비슷한데 얘만 큽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보통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켓 엔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연소실이고 요 안에 기압이 100이라고 치고 요 밖에 기압이 10이라고 칠게요. 로켓 엔진이 추력을 얻는 원리는 100의 기압을 빠르게 분출을 해서 기압차가 90이 나죠. 90의 힘으로 로켓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스가 요 안에서부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기압이 조금씩 낮아져서 여기서는 100, 90, 80, 70 이렇게 가다가 여기 되면은 12, 11, 10에 근접해요. 그래서 로켓의 가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나와요. 그런데 얘가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밖에 공기가 10이 아니라 0이 되죠. 0이 되면은 가스가 보통 여기가 거의 10이라 그랬잖아요. 10인데 여기는 0이니까 가스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여기 C 그림처럼. 그래서 옆으로 퍼지게 되고 기압차가 90에서 100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우주로 가면 로켓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 기압차가 100으로 설계된 엔진인데 여기 끝부분이 10이 남잖아요. 그럼 요 10만큼을 더 쓸 수는 없을까 해서 조금 늘린 게 저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늘려서 10만큼의 기압차를 조금이라도 더 써먹겠다 해서 저렇게 크게 2단 로켓을 만든 거고, 반대로 2단 로켓을 1단에다 달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만약에 진공용 엔진이다, 2단 엔진이다 하면 여기 끝에가 0이 돼야겠죠. 100에서 0으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밖에 공기는 1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00, 90, 80, 70, 60, 10 요 부분에서 가스가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가스가 벽면에서 떨어져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줘서 효율이 매우 나빠집니다. 그래서 1단과 2단의 사용 엔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율을 높여주게 되면은 옆으로 늘리는 것보다 위로 쌓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RS-25 엔진인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하게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구 대기권 안에서 써도 밖에서 써도 둘 다 효율이 좋은 엔진인데 얘가 이 발표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RS-25라는 엔진을 기억을 해주세요. 다 왔습니다. 어려운 건 끝났고요. 이제 다음 것만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RS-25 엔진인데 안 볼게요. 스킵. 요게 기본적인 그 로켓의 구조예요. 산소 탱크, 연료 탱크가 있고 여기 가압기체라는 보통 헬륨을 쓰는데 얘가 요
통으로 들어가면은 연료가 요 안에 그 압력이 높아서 연료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밀어내서 여기로 가서 여기서 연소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조금 그 효율이 안 좋아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엔진을 위한 작은 엔진을 살자. 조그만 엔진을 돌려서 큰 엔진을 돌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그만 엔진이고 얘가 큰 엔진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엔진을 돌립니다. 조그만 엔진을 돌려서 가스가 발생해요. 배기가스. 걔를 이용해서 액체 그 연료 펌프를 돌리고 그 연료 펌프로 돌린 연료로 큰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엔진을 작동시킨 힘으로 큰 엔진을 작동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불줄기가 두 개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얘가 작은 엔진에서 나오는 거고 얘는 큰 엔진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 작은 엔진의 추력도 쓰고 싶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던 거를 유턴 시켜서 안으로 또 넣습니다. 그래서 작은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도 큰 엔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불줄기가 하나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효율은 좋아지는데 가격이 비싸지겠죠. 이제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RS-25 같은 경우는 여기 조그만 엔진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 두 개 있고 그 두 개가 모든 엔진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얘는 1단이 크고 2단이 작고 1단이 크고 2단도 커요. 2단이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를 알려드리는 시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질량은 얘보다 훨씬 가벼운데 추진력분의 무게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효율은 얘보다 더 좋죠. 그러니까 2단 로켓이 무조건 무겁다고 효율이 2단 로켓이 커서 연료가 많다고 효율이 좋은 게 무조건 아니라 2단 로켓을 많이 축소를 해서 무게를 오히려 늘리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잘 조절해서 만든 게 로켓인 거예요. 그래서 로켓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이 배경식을 바탕으로 왜 나사가 멍청한지를 알아볼게요. 자 일회용 젓가락이 좋을까요? 고급 젓가락이 좋을까요? 일회용 젓가락이 좋죠. 이 논리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회용 젓가락과 달리 저런 고급 젓가락은 한 번 살 때 비싸지만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쓰면 계속 쓸 수가 있죠. 반면에 일회용 젓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를 매번 사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얘가 좋다 이런 걸 판단할 수는 없고 각각 특징이 다른 건데 이제 나사랑 얘가 뭔 연관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우주항복선입니다. 우주항복선은 비싼 고급 젓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로켓들은 일회용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비싸지만 다회용이에요. 착륙도 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를 다회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로켓이 이륙할 때 이 부스터는 이렇게 메인 엔진은 이렇게 사선으로 추력을 해서 요게 이거 뭐라고 하지? 수직선에 비해서 살짝 꺾여서 비스듬하게 날아가요. 그래서 이런 다른 로켓들은 이게 일직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직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비스듬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로켓이 이륙하는 걸 보실 때 약간 옆으로 이렇게 이륙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르셨는데 이런 걸 보니까 재미가 없죠? 예. 그렇게 잘 날아가고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날아가면 좋은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이 조그만 노란색, 검정색 동그라미가 무게중심인데 얘 연료를 쓰면 무게중심이 달라져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진행 방향이 다르고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게 우주항복선이면은 처음에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가 여기가 가벼워졌으면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가벼워지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회전을 합니다. 연료를 쓰면 회전을 해요. 그래서 연료를 어느 정도 쓰면은 회전을 막기 위해서 로켓의 요 엔진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엔진을 꺾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추력의 중심을 맞춰요. 그래서 얘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부스터를 분리하면 또 바뀌어요. 무게 중심이. 부스터를 분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래 그 메인 엔진으로만 가면은 얘가 또 꼬꾸라져요. 비슷한 원리로. 그래서 꼬꾸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엔진을 또 꺾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꺾어요. 빨간 화살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디렉션 오브 트래블 이랑 요거 스러스트랑 일직선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 로켓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앞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비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라기보다 일단 보실게요. 엔진 보시면 조금 바뀌었죠.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다시 이렇게 조금 바뀌잖아요. 요걸 이용해서 추력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로켓, 그러니까 페이로드라는 게 궤도에 올라가는 무게를 페이로드라 그러는데 전체 로켓의 무게는 120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주항공선 무게가 100톤이고 최대로 실을 수 있는 실질적인 화물의 무게는 20톤입니다. 그래서 20톤을 올리기 위해 100톤을 같이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날개라든지 아니면은 착륙용 바퀴 이런 거는 착륙할 때만 쓰지 이륙할 때는 아무 쓸모가 없고 무게만 잡아먹어요. 이제 이런 게 하나 둘 무게를 잡아먹으면 나중에 20톤 올리기 위해 100톤을 같이 올려야 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또 장점도 있어요. 이렇게 화물칸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허블 우주망원경도 우주에 띄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우주정거장에 도킹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추력 그 조절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우주선이기도 하죠. 셔틀이 그럼 왜 이런 게 만들어졌냐? 아폴로 미션 아시죠? 달에 사람이 간 아폴로 미션 이후에 이번에 화성에 가보자. 해서 화성에다가 우주정거장 건설하기 위해 그 우주항공선이 처음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선을 지구 저궤도에서 쓰는 우주항공선, 그 다음에 달, 화성, 그 다음 행성간으로 쓰는 우주항공선을 여러 개 시리즈를 만들자 해서 우주 수송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중에 지구 저궤도용만 개발되고 나머지는 무산돼요. 왜 그러냐? 정치가 문제예요. 정치권에서 더 이상 우주 개발 예산을 쏟지 않기로 했어요. 달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건 좋은데 갔다 왔는데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써도 별로 소득 얻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정치권에서 더 이상 여기다 돈을 쓰지 말자 이렇게 돼서 그 화성까지도 갈 수 있는 애를 지구 저궤도에서만 놀리기로 한 거죠. 그리고 지구를 그러니까 이때 냉전 시대여서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은 이륙을 해서 소련 위성을 잡아서 지구 한 바퀴만 돌아서 소련 위성을 가지고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이런 아주 미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지구에 착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착륙을 하기 위해서 이때 날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때 추가된 날개가 이후에 소련의 위성을 지구로 가져오는 미션은 쓰지도 않고 다른 미션에서 화성 탐사에도 안 쓰고 다른 쓸데없는 미션에서만 쓰게 되니까 이때 부착된 날개가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치 때문에 실제로 계획한 것에 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다 쓸데없어지고 비용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원래 슈퍼에 가서 집 앞 슈퍼에서 두부를 사기로 했어요. 두부를 사기로 했는데 두부를 사기 위해서 뭘 타고 가냐면 장갑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구 앞에 두부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장갑차는 기름도 많이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될 거리를 장갑차로 타고 가면 되면은 주차도 문제고 기름값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장갑차는 원래 전투에서 쓰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집 앞에 슈퍼에서 두부를 사기 위해서 쓰는 꼴이 돼버린 거죠. 여기 이걸 사진을 보시면은 우주정거장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원래는 이 우주항공선이 쓰였지만 요즘은 요 두 개가 새로 신설이 돼서 요 우주선들을 주로 씁니다. 요 우주선들이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수는 4명, 3명, 4명, 7명 이 정도예요. 근데 셔틀이 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너무 크죠. 그래서 사람만 태울 수 있는 부분은 비슷한데 여기 밑에 날개랑 요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쓸모가 없고 비용만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얘를 어디다 쓸 수 있냐? 위성을 띄울 수 있죠.
띄워져 있는 위성을 지구로 착륙해서 가져올 수 있고, 아예 그 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할 수가 있고, 나사의 돈을 엄청난 속도로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효율적인 점들은 하나의 여기 나옵니다. 아까 배경 지식을 설명한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엔진을 이륙 때부터 궤도 진입 때까지 쓴다. 일단 로켓인 거예요. 일단 엔진을 지구 바깥에서까지 쓰려고 하니까 효율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탄생한 게 아까 말씀드린 RS-25 엔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로켓 가격이 전체적으로 비싸지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배경 지식을. 그리고 구조 자체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무게중심 자체가 일단 처음부터 어긋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엔진의 각도를 기울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용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추력에 비해서 페이로드가 적다. 120톤을 올리기 위해서 100톤을 같이 올려야 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소유주라든지 이런 조그만 로켓들 민간 회사에서 너무 잘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비상 탈출이 가능할 정도로 여기 비상 탈출 엔진 작동시켜서 이렇게 로켓에서 로켓이 터졌을 때 사람이 타고 있는 그 부분만 따로 떼서 탈출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는데 우주항공선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챌린저호가 그게 터져서 사람이 죽은 게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정성도 그렇고 그래서 만들어진 방법이 이건데, 우주에서 유턴을 하자, 비상 상황이 생기면 우주에서 유턴을 하자, 이런 그런 절차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우주항공선을 구상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셔틀은 굉장히 위험하고 돈만 잡아먹는 애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극복을 하면서 부품은 그대로 쓰고 싶단 말이에요. 부품의 이 성능이 좋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SLS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엔진이 우주항공선 엔진이고, 부스터도 우주항공선 거고, 이 탱크도 우주항공선 거를 개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부품은 개발할 필요가 없고 기존에 있는 부품으로 로켓을 만들 수가 있죠. 이 로켓이 최근에 이제 옛날부터 해서 이제 최근에 개발이 거의 완료된 로켓인데, 요즘 나온 로켓은 다 이렇게 재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낙하산으로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엔진만 떼서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셔틀도 착륙이 되는데 얘는 그딴 게 없어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는 최신에 만들어진 로켓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높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가격 비교를. 이 팔콘 헤비라는 애는 팔콘 헤비 한 번 발사하는 돈이 이 RS-25 엔진 하나 값이에요. 근데 얘는 4개가 달려있잖아요. 엔진이. 그래서 얘를 4번 발사할 비용을 얘 한 번 발사할 비용으로 해서 얘 4번 발사할 화물을 얘 한 번으로 발사할 정도의 가격과 성능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결코 일회용이더라도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얘는 30톤인데 얘는 120톤을 올리면 되는데 120톤보다는 적어요. 95톤이에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이드 부스터도 달고 오렌지색 탱크도 달고 여기다 우주선도 달고 하면은 가격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효율이 안 좋은 로켓이죠. 최근에 개발을 한 로켓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굉장히 나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세턴 V 로켓과 SLS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약 50년 전에 거의 60년 전에 달 탐사를 한 로켓이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달 탐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쓰려고 한 로켓인데, 얘랑 생김이 비슷하게 생겼죠. 크기도 비슷하고 스펙도 비슷해요. 그래서 얘가 최근에 만들어진 로켓이 옛날보다 얼마나 발전을 했냐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그냥 이 두 로켓을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턴 V와 SLS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가격은 일단 SLS가 더 쌉니다. 최신에 만들어진 게. 그리고 힘도 SLS가 더 세요. 근데 성능은 옛날에 만든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싸고 얘는 성능이 좋으니까 누가 효율적인 거냐? 그래서 1kg당 발사 비용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효율을 보자는 거죠. 효율은 옛날에 만들어진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애가 효율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러스트 힘은 얘가 더 좋은데 엘리오랑 TLI가 궤도에 오를 수 있는 페이로드 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얘보다 훨씬 작죠. 힘은 센데 얘가 실제로 올릴 수 있는 화물의 양은 더 적은 거예요. 그 다른 로켓들과 비교를 해봐도 얘랑 얘는 완전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인데 얘만 혼자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걸까? 왜 최신에 만들어진 로켓인데 다른 로켓에 비해서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우주항복선에 아주 좋은 부분만 따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주항복선보다 비싸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나사는 원래 새로운 로켓을 개발할 비용으로 차라리 효율 조금 안 좋더라도 기존에 있는 부품을 최대한 끌어서 쓰면은 최종적으로는 비용을 더 낮추겠다 이런 계획으로 만들었는데 옛날에 있는 부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품만 쓰고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발사체가 된 거죠. 그래서 세턴 V 같은 경우는 3단, SLS 같은 경우는 1단에다가 추가적으로 2단을 조그만 2단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1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단이 좋을까요? 1단 로켓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표 있죠? 이렇게 생긴 표. 거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단보다 3단이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얘가 아무리 좋은 부품을 써도 3단을 이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거 복잡한 걸 말씀드린 이유가 다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냐? 트럼프 때문에 그런데 컨스텔레이션 계획이라고 옛날에 이제 SLS 말고 SLS 비슷한 우주항공선의 부품을 그대로 따와서 로켓을 만들어서 달로 보내자, 화성으로 보내자 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체 부스터입니다. 100% 고체예요. 고체의 특성이 뭐냐면은 싼데 추력 조절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왜 사람이 타 있어요? 비상 탈출을 해야 돼요. 엔진을 꺼야 되는데 안 꺼져요. 고체 부스터라서 엄청 위험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고 쓸데없이 비용만 비싼 발사체를 만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연기를 합니다. 좀 더 시간을 줄 테니까 좀 더 좋은 기술로 좀 더 개발해서 더 좋은 탐사를 하자. 그래서 2028년도에 달 탐사하기로 하고 2030년도에 화성 유인 탐사를 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주장하는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2024년까지 이거 계획을 땡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당장 몇 년 안에 달에 탐사선을 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SLS를 그냥 갖다 쓰기로 한 거예요. 더 좋은 로켓 개발하지 않고. 그리고 그 민간 회사들을 대거 사용을 해서 나사 혼자서 탐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다른 회사들을 많이 부릅니다. 스페이스X라든지 노스트롭 그루먼이라든지 여러 방산업체들과 협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땡긴 거죠.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좀 더 시간을 줄 테니 더 효율적이고 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탐사를 하자 했지만 트럼프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무리 탐사 기간이 짧고 아무리 비효율적이더라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한 거죠. 실질적인 성과가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로켓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목표가 아닌 눈에 당장 보이는 성과를 원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숫자를 위한 돈을 보여주기식 탐사에 낭비를 하게 된 거예요. 농부가 내년에 심을 씨앗을 먹어버린 셈입니다. 확 와닿죠? 근데 이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이때까지만 해도 SLS가 그래도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에 준할 만한 성능을 가진 더 싼 발사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괴물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비용도 싸고 재활용도 가능하고 성능도 훨씬 좋고 더 큰 화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얘가 나와버리니까 안 그래도 욕먹던 SLS가 더 비교당해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대에 만들어진 로켓인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 얘는 거의 연료값만 주면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데 SLS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 한 대 값을 한 번 발사하는데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긴 요 스페이스 X 조그만 발사체를 뻥튀기 한 계획이 이렇게 바뀌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로켓이 됐고, 이렇게 일단 아까 보여드린 1단 로켓 위에다가 스타쉽을 얹어서 발사를 하는 형식으로 1단 로켓도 이륙을 했다가 유턴해서 지구로 돌아오고, 2단 로켓도 가다가 아까 보여드린 날개로 착륙을 해서 1단, 2단 모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 그러니까 SLS 로켓을 이용한 달 탐사와 스타쉽을 이용한 달 탐사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LS 로켓에다가 오리온이라고 사람이 탄 우주선을 발사를 하고, 이게 달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달에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해요. 이 도킹을 하고 이렇게 생긴 달 착륙선과 도킹을 합니다. 이 달 착륙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달 착륙선에 사람이 옮겨 타서 착륙했다가 얘 다시 와서 오리온이랑 도킹해서 이 오리온만 지구로 다시 가는 형태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요거 날개만 뗀 거예요. 요거 날개만 떼서 달의 착륙용으로만 쓰자는 계획인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죠. 왜 그래서 소요되는 로켓은 최소 2대, SLS 그러니까 사람 탄 우주선을 보내는 거 하나, 그리고 착륙용 우주선을 보내는 거 하나, 총 2대가 필요하고, 이렇게 쬐끄만 애만 지구로 돌아오고 나머지는 싹 버리게 됩니다. 둘 다 스타쉽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이 발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스타쉽 같은 경우는 스타쉽이 이렇게 이륙을 하고 이렇게 지구 저궤도에서 공중급유를 합니다. 달까지 갈 연료는 충분하지 않아서 1차로 지구에서 발사하고, 지구 저궤도에서 사람 탈 공간에 연료를 가득 채운 스타쉽을 도킹을 몇 번 시켜서 연료를 가득 채우고 2차로 지구 저궤도에서 발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달에 얘가 통째로 착륙을 합니다. 통째로 착륙했다가 통째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다시 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착륙성 겸 유인 우주선 겸 이걸 다 겸하면서 재활용도 가능한 거죠. 물론 연료 보급용으로만 쓰는 스타쉽들도 싹 다 재활용이 되고, 1단 로켓도 싹 다 재활용이 되니까 소요되는 로켓은 4개지만 4개 아니면 5개지만 비용은 훨씬 싼 거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 인표 말씀하신 야, 이 사기꾼아, 스타쉽 말고 다른 착륙선은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좀 가라앉혀야지. 얘 다이넥티스 그리고 블루 오리진에서 만든 착륙용 탐사선은 조그맣지만 가격이 얘보다 비싸요. 얘가 워낙 돌연변이다 보니까 얘네들보다 훨씬 더 큰데도 가격은 훨씬 쌉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민간 회사를 대거 쓰겠다. 그래서 민간 회사를 써서 민간 회사가 달 착륙선을 만들어라 했는데 카피를 스페이스 X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아르테미스는 SLS와 스타쉽은 스타쉽, 착륙선은 착륙용 스타쉽, 얘는 일체형, 비용은 SLS 오리온 스타쉽 착륙선, 급유용 스타쉽 다 합해서 되게 비싸고, 얘는 스타쉽과 급유용 스타쉽, 빨간 부분은 얘랑 겹치는 거고 파란 부분만 얘가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스타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스타쉽을 안 쓰고 다른 우주선을 쓰면은 더 돈을 날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스타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달 탐사예요. 그러면은 화성 탐사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가면 회사 갈 거니까. 잠깐만요. 화성 탐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우주선 오리온에다가 조금만 풍선같이 생긴 걸 달아서 여기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화성으로 가야 돼요. 저기서? 네, 저기서 6개월을 버텨야 됩니다. 미치는 거 아니야 사람? 그리고 돌아올 때도 또 6개월이고. 그래서 네, 그런데 반대 스타쉽 같은 경우는 100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넉넉하고, 얘가 통째로 이거 지구에서 가서 화성에서 직접 연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SLS를 쓰면은 화성에서 돌아올 연료까지 지구에서 다 싸고 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갈 연료만 싸가지고 가고 거기서 스스로 연료를 생산을 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연료를 화성에서 생산하는 기술이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라 주관의 경제 체제인 사회주의와 시장에 맡기는 자본주의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사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계획한 대로 계획한 예산을 가지고 계획한 로켓을 만들어서 실용적이기보다는 위성 자체를 올리는 게 목적인 거에 반해 여러 가지 쬐끄만 이런 민간 회사들은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로켓을 만들기 때문에 처음에 로켓 자체가 굉장히 고급 기술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로켓이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민간 회사들도 충분히 그런 기술을 보유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은 인류에게 효율적인 우주 개발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민간 회사들이 각기 다른 로켓에 각기 다른 성능과 각기 다른 비용을 경쟁을 하면서 더 이 민간 회사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기술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라 주도에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로켓을 만들려고 해도 이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 개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회사들 중에 몇몇 장사가 잘 되는 회사들은 이렇게 우주 이런 괴물들도 만들고 나라 주도의 우주 개발로만 만들 수 있었던 커다란 로켓들보다 더 큰 로켓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고 스페이스X가 생기고 그 스페이스X의 경쟁 회사들이 생기면서 이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로켓 개발을 민간 주도로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많이 바뀌게 한 거고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주 개발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옆에는 일본이 있고 그 동쪽에 일본이 있고 서쪽에 중국이 있고 위에 북한이 있고 남쪽에 필리핀이 있어서 로켓을 쏘기 굉장히 어려운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투자가 굉장히 한 번 투자를 많이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로켓 개발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나라가 작다 보니까 투자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 로켓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이런 로켓들은 다른 로켓들과 달리 우리나라 로켓들만 유독 세계에서 가장 작은 로켓이에요. 가장 작은 로켓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조그만 위성을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왜 조그만 위성이냐? 옛날에는 커다란 로켓이 커다란 컴퓨터를 달고 높은 궤도에 올라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조그만 위성이라더라도 훨씬 더 싼 가격에 발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더 이상 큰 위성을 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로켓도 클 필요가 없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이런 회사들처럼 작은 로켓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경제적인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로켓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국가 주도에서 이런 로켓 개발을 했다면은 작은 위성을 위한 작은 발사체를 개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민간 회사들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시대,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역사를 간단히 짚어볼게요.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약 300년 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항해를 할 수 있게 됐고 퀴뇨의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 약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있다가 비로소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게 됐고 플라이어호가 만들어진 이후 50년이 지나야 비로소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고 1960년 유리 가가린의 비행 이후 2020년대 현재 비로소 우리가 우주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계십니다. 돈이 있어야 갈 수 있잖아. 돈도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사고만 있으면
3억만 있으면 우주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돈은 비행기 타는 돈만큼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같은 경우도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우주군이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지구 내에서만 그러니까 군인이 있는 게 아니라 지구 바깥으로 영역이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다? 나사는 똥멍청이다. 와, 발표가 끝났어요. 저의 필요하고 들리고 재미없는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